상철은 광수를 부려서 사과를 하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광수님도 상철의 말을 들었죠. 그런데 대화가 되면 될수록요, 제가 형님한테 감정 상하는 포인트가 몇 개 있었다. 내가 진짜 미안한 게 아니지만 상대가 불편함을 느꼈으면 사과하는 게 맞다라는 식으로 엎드려 절받는 꼴로 변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아니 이게 사과야 아니면 따지는 거야 라고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상철은 왜 이런 식으로 사과 아닌 사과를 했던 걸까요? 오늘은 상철님의 이 장면을 통해서 불안이 어떻게 생각이 되고 그 생각이 어떻게 관계를 어그러뜨리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한 숲속에 파랑새와 보라색 새가 있었습니다. 둘은 분홍색 새를 두고 경쟁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파란색 새가 보라색 새를 찾아와서 나도 모르게 분홍색 새와 대화할 기회를 빼앗아서 미안하다고 처음에는 사과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파란색 새는 보라색 새, 너 때문에 내가 기분 나쁜 적이 많았다 라고 왜 그때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하는 겁니다. 다만 보라색 새는 이야기를 쭉 듣고 그렇게 느꼈으면 미안하다,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다 라고 사과를 하면서 대화가 끝이 났죠. 저는 두 새의 이야기를 옥순과 상철과 광수의 대화를 보면서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광수님 입장에서는 상철님이 옥수님이 불편했으면 끊었겠죠? 중간에? 더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싶었으면 그 이후에도 대화하면 되지 않느냐는 말에 대해서 옥수님은 쉴 틈이 없기에 컨디션을 고려해서 배려했던 것이 아닐까요? 라고 하면서 대화를 원만하게 마무리 지으려고 했습니다. 광수는 그저 그렇게 봐서 미안하다,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라는 말만 반복하고 상철의 말에 동의도 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사과해야 하는 것 이상의 뭔가를 사과하지도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정중하면서도 거리를 두는 내처를 보였다고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상철님은 광순이가 대화를 마치면서 내가 진짜 미안한 게 아니고 실수한 것도 아니지만 사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사과한다 라는, 그러면 사과할 게 없는데 나를 위해서 사과하는 건가? 라고 광수님이 오해할 법한 말을 계속 하십니다. 다만 광수님은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감사합니다, 오해가 있어서 아쉽긴 하지만 잘 풀어서 다행입니다 라고 대화를 마무리 짓습니다. 자, 왜 상철은 이런 식으로 집요하게 광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걸까요? 오히려 상철의 그 말들은요, 잘 들어보면 정말로 본인이 이 행동에 대해서 본의 아니게 광수에게 피해를 끼쳤고 그 피해가 광수가 원래는 받으면 안 되는 거다라는 인식이 그렇게 세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잘못한 거 없다, 나는 미안할 거 아니지만 그 상대방 입장에서는 조금 과했다고 느낄 수가 있겠네, 그래서 사과합니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사과라는 것은 자신이 잘못한 거나 어떤 상대방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 먼저 인정을 하고, 인정한 거에 대해서 다른 토를 달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성립한다고 봅니다. 나도 잘못했지만 너도 잘못했다, 혹은 잘못한 것 같진 않지만 그렇게 볼 수 있으니까 사과할게는요, 오히려 상대방 피해자 입장에서는 더 화를 돋구는 말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는 상철님이 경험 없는 사람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충분히 자신이 할 말이 조금만 돌이켜본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이상하다는 걸 느낄 법한데요. 그런데 상철은 이상하게도 방송상에서는요, 전혀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상철은 왜 그러는 걸까요? 파란색 새와 만나고 난 후 보라색 새는 자신에게 한때 있었을지도 모를 이야기를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다시 동물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파란새인 상철과 함께 분홍새인 옥순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보라새 광수는 어쩌면 한때 자신에게 있었던 기억을 떠올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늘을 난 날 사냥꾼들은 늘 있어왔습니다. 총알이 날아다니기도 하고 목숨을 잃을 뻔하기도 했죠. 그리고 어떤 새들 같은 경우는 그 기억을 끝끝내 극복하지 못하고 먹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록 나는 생존했고 살았지만 어떤 새의 경우는 그 기억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겠다. 와, 한번 하늘을 나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하늘은 총알로 가득 차 있지 않을까? 하늘을 나는 걸 포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새들은요, 세상 모든 것들을 총알로 보기 시작하죠. 어쩌면 이것은 파란색 새가 분홍색 새와 만났을 때 일어났던 일과도 유사하지 않을까요? 파란색 새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한때 나에게는 꿈이 있었어. 나사에 가서 스페이스 X에 가서 모든 새들이 하늘을 넘어서 우주를 날아다니는 걸 보는 게 내 꿈이야.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현실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돼 라고 옥순에게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식사를 하면서 그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자꾸 광수가 끼어드는 거야? 뭔가 이상하지 않아? 광수는? 내 편을 들어줘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고요. 파란색 새는 어떻게든 하늘은 무조건 총알이 날아다닐 거다, 위험한 곳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하늘이 어떤지 현실이 어떤지를 대비해야 된다고 분홍색 새를 하루 종일 붙잡고 설득을 했죠. 분홍색 새 또한 그러한 하늘을 날아다닌 적도 있고 고통스럽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분홍색 새는 경험하기도 했죠. 모든 하늘이 그렇진 않다는 것을요. 하지만 파란색 새는 모든 하늘들이 다 포탄과 사냥꾼의 덫으로
그것들로만 가득 차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는 어쩌면 보라색 새도 파란색 새의 입장이 이해가 되면서도 동시에 동의할 수 없는 지점은 아닐까요? 어느 순간 파란색 새의 행동이 조금씩 거칠어지면서 다른 동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랑 분홍색 새는 천생연분이야! 라고 대놓고 말한다거나, 다른 동물들을 의심해서 왜 날 공격하냐 라고 한다거나, 심지어는 자신이 좋아하고 있는 분홍새를 조금씩 지치게 한다거나 말입니다. 파란색 새는 분홍색 새를 좋아하는 마음조차도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자기 안에 있는 그 불안을 달래기 위해서 분홍색 새를 좋아하는 마음에 매달리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리고 점점 분홍색 새는 숨이 막혔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사랑받는 대상이 아니라 파란색 새의 불안을 진정시켜줘야 되는 대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파란색 새는 역설적으로 자신이 가장 원했던, 소중하게 여겨야 했던 분홍색 새를 함부로 대했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파란색 새는요, 생각으로 미래를 만들려고 했지 그 생각 너머에 자신의 두려움이 깊게 깔려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파란색 새가 하는 말들은 겉으로 봤을 때는 옥순에 대한 감정, 광수에 대한 감정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 안에 있는 불안을 견디기 위한 자기 설득에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설득력이 커지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불안들이 새어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파란색 입장에서 보라색 새는 어쩌면 자기 안에 있는 오랜 두려움을 다시 한번 꺼내는 대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다시 내가 좋아하거나 내가 잡고 싶었던 그 대상이 다른 사람에게 떠나버리면 어떡하지?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상철은요, 사주에 민감하게 받아들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주는 사람들에게 미래는 이럴 거라고 이야기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요. 미래가 불안하고 그 불안이 미래의 전부처럼 보이고 있는 파랑새의 입장에서는 매력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파랑새가 보라색 새에게 형님도 분홍색 새 좋아하시죠? 이 말은 어쩌면 그 안에는 혹시 당신 때문에 내가 만들고 싶어하는 그 미래가 무너지는 건 아닐까요? 라고 걱정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것이 한편으로는 이런저런 삶을 살아오면서 다양한 새들의 모습을 지켜봤던 보라색 입장에서는 그러한 파란새의 행동이 이해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선을 그어야 했던 이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새들도 비슷한 경험을 겪지만 그 위험이 삶 전체가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파란색 새는 어느 정도 위험과 두려움이 전체를 덮어버린 것 같다고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보라색 새 입장에서는 개입하기도 애매하고 조심스러울 것 같습니다. 동시에 어쩌면 보라색 새는요, 상철님을 보면서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늘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무언가를 적고 계획하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 생각이 실제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자기 안에 있는 그 불안을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미래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불렀던 것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새들은 그러한 상철의 모습을 보면서도 말하기가 애매했을 겁니다. 자칫하면 다른 사람에 대한 경계를 침범하는 걸 수도 있고, 내가 이해한다고 해서 상대방 또한 내 말을 이해한다는 보장이 없기에 오해받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보라색 새는 침묵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첫 비행 때 총알이 날아다니게 된다면 누구라도 겁에 질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상철은 그때의 상철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의 상철 씨는 자기 힘으로 자녀도 낳고 양육해 본 적도 있고 나는 솔로에 나와서 다시 한번 새 짝을 찾고 있죠. 그렇게 저는 파랑새 안에는 상처도 있지만 그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힘 또한 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는 그 상처를, 그 힘을 아직은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할 수 없거나 인지하는 것을 부정해왔을지도 모르겠죠. 왜냐하면 어쩌면 정말 그가 그런지는 알 수가 없지만 자신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내려놓는 것이 그 경험을 부정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역설적으로 자신이 그 경험에서 고통스러웠다는 것을 입증하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그 경험을 붙잡는 역설이 발생하는 게 아닐까요? 여기서부터 이상한 되먹임이 발생을 합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고통스러웠던 과거를 붙잡고 그 과거가 다시 나의 현실과 미래를 만들며 빠져나갈 수 없는 덫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과거는 우리에게 축복이자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를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위험하다고 볼지, 무엇을 조심해야 하고 무엇은 괜찮은지를 알 수 있죠. 때로는 처절한 경험을 통해서 배웁니다. 하지만 그러한 경험과 충격이 너무도 강력해지면 현재와 미래가 그 과거 속에 휘말려 들어가기도 합니다. 한때 내가 고통스러웠던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아니다. 다시 한번 자기 자신에게 오늘과 내일을 다르게 살아갈 기회를 주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과거를 애도하고 과거를 떠나보내며
동시에 과거를 수용하고 인정하는 것과 맞물려 있다고 봅니다. 이만 이야기를 정리하며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한번 크게 다친 기억 때문에 다음에 올 모든 관계를 그 기억으로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한번 배신당하면 새로운 사람의 침묵도 배신처럼 보이고, 한번 버려진 적 있으면 상대가 잠깐 침묵하는 그 표정도 곧 떠날 사람의 침묵 신호처럼 보이죠. 어느 숲에 총알을 맞을 뻔한 새가 있었습니다. 조심하는 건 당연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새는 사냥꾼이 있는 숲만 피한 것이 아니라 하늘 전체를 총알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새는 더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날 수 있는 하늘을 잃게 되는 것 아닐까요? 상처는 우리에게 조심하라고 알려줍니다. 하지만 상처가 너무 커지면 조심하라는 신호를 넘어서 모든 사람을 의심하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상철님이 옥수님을 좋아하는 마음이 없었던 게 아니라 그 마음보다 먼저 불안이 앞서 나갔고, 광순이가 대화하고 있을 때도 어쩌면 자기 안에서 이미 커져버린 생각과 대화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과거가 오늘 만나는 사람 얼굴 위에 계속 더 씌워지고 있다면 그때는 한 번쯤 먼저 멈춰서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건 눈앞의 사람인가? 아니면 아직 끝나지 않은 나의 고통스러운 과거인가? 이상 연애 프로그램과 인간의 마음, 그리고 세계의 또 다른 면을 구조로 풀어보고자 하는 채널 매니아와 여러분은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